예제 중심의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첩 구조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중첩 구조체에 대한 활용, 또 그리고 중첩 구조체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구조체인지 알아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중첩 구조체에 대한 구조를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또 중첩 구조체를 이용한 예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첩 구조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첩 구조체라는 것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가 다른 구조체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를 중첩 구조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신상정보가 있을 수 있고 자가정보 또는 직장정보, 취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취급할 때 각각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체에 다른 여러 개의 구조체를 포함시킴으로써 편리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도식된 그림을 보시면은 개인정보에는 사실 나이, 이름 등 직장명이나 어느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얼만큼 직장을 다녔는지, 또 자택 주소는 어떻게 되고, 우편번호는 어떻게 되고, 가족은 몇 명인지, 또 애완견은 몇 마리인지 등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정보들을 1차원적인 구조체에 각각의 요소로 전부 다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추후에 직장 정보에 대한 부분만 추려서 갖고 와서 내가 데이터를 취급하거나 아니면 통계를 내거나 어떤 출력을 하거나 한다면 그 각각의 변수들을 전부 다 어사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일일이 또 찾아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나에 대한 정보 안에 또 다른 구조체로 이렇게 엮어 놓고, 또 자택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엮어 놓으면은 훨씬 더 정보를 보고 변수의 구조체 선언된 변수의 내용을 볼 때 훨씬 더 도식화되고 취급하는 데 있어 훨씬 더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코드화된 부분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체의 하나의 형태를 선언을 하고요. 또 다른 구조체 형태를 선언합니다. 이 구조체 1이 사실 이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구조체 2가 어떤 면에서는 직장정보가 될 수 있겠죠. 구조체 2라는 이 형태를 내가 선언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 구조체 2의 타입 선언이 구조체 1을 선언하기 전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선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 주의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예시를 보시면은 내가 서브 엘리멘트라고 하는데 부가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서브 엘리멘트에 대한 ID, 서브 엘리멘트는 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정보에 대한 엘리멘트, 거기에는 엘리멘트 아이디가 있을 수 있고 엘리멘트에는 레이트, 이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스페셜한 엘리멘트를 서브 엘리멘트로 뒀습니다. 이런 형태를 취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코드화된 형태로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멘트를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구조체를 사용해서 선언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와 도구 배열도 있고 포인터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1차적인 상위 엘리멘트에 대한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변수의 어사인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서브 엘리멘트로 들어간 하위 구조체에 있는 이 구조체 변수 안에 요소들에 대한 어사인은 기존에 사용하는 어사인 점을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점을 한 번 더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구조체 이름 주고요. 서브 구조체 이름 주고 또 똑같이 점을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변수의 값을 어사인을 합니다. 출력과 입력 다 동일합니다. 변수에 해당하는
배열도 똑같은 방식으로 점을 사용하고 또 점을 사용합니다.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이런 형태로 선언을 해서 코딩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체를 중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되는 구조체는 최대 그 뎁스, 깊이라고 하죠. 그 깊이가 15개까지 가능합니다. 변수를 참고하려면 그 하위에 있는 변수들을 참고하려면 아마도 많은 수의 마침표를 또 사용을 하여야 하고, 그 사용한 마침표로 인해서 그 최상위의 구조체 이름, 또 하위의 구조체 이름, 하위의 구조체 이름, 해가지고 상당히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딩을 해놨을 때, 코딩된 프로그램을 볼 때 가독성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3개 정도를 권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의 특성상 하위에 여러 구조체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재택 정보만 존재를 하겠죠. 취미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만 존재합니다. 거기에 직장 정보는 전부 다 비어있는 값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가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다이나믹,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해서 실제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때는 구조체의 실제 어떠한 영역을 할당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형태의 선언된 그 형태의 구조로 사용하겠다라고 포인터만 선언을 합니다. 포인터에 대한 것을 배울 때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자료의 성격의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엘리멘트 아이디가 상위에도 엘리멘트 아이디가 있고 하위에도 엘리멘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같은 변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이 엘리멘트 아이디가 과연 상위 것이냐 하위 것이냐, 또 앞에 그 구조체 이름이 선언된 부분들을 역으로 추적하면서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 구조는 이건 이제 다이나믹 그 메모리 할당을 통해서 일정 개수, 그러니까 어레이를 사용해서 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라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까지 배웠었는데, 이 리스트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그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내가 그 할당받은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마치 리스트로 연결된 형태로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중첩 구조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이럴 때 주의하는 것은 순환 참조가 발생해서 말하자면 데이터 참조 상황에서 무한 루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서 중첩 구조체를 선언하고 또 그 값을 어사인하고 또 변수를 참조하는 방법을 한번 코딩으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필요한 필드 몇 개만 정의를 해서 구조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데피니션, 어드레스 인포라는 개념으로 주소 정보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편 번호가 집코드가 되겠죠. 집코드. 그 다음에 주소가 이제 필요합니다. 4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ADR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본 구조체가 되겠죠. 휴먼에 대한 구조체를 선언합니다.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이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ADR 타입으로 사무실 정보를 한번 하나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정보를 또 홈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네.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인 함수에서요. 네. 맨 타입의 데이터를 선언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에 그럼 id에는 제가 임의의 값 99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점 나이에 45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안에 값을 할당을 해버리는 경우에 영역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문자열을 상수 형태로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스트링 카피라는 걸 쓰는데요. 뭐 라이브러리를 나중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스트링 카피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데이터.name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걸 넣습니다. 네. 네. 홍길동이라는 걸 넣습니다. 네. 스트링 카피를 쓰게 되면 이제 헤더는 스트링을 사용한다고 미리 인클루드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다시 내려와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쪽에 칩코드와 직장과 홈의 하위에 칩코드와 주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직장 쪽에 인더가 아닌 네, 그렇죠. 여기에 칩코드. 네, 칩코드에다가 1, 2, 3, 4를 넣습니다. 네, 직장 쪽은 1, 2, 3,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주소를 넣는데 주소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카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스트링 카피 점 그다음에 ADR이 되겠죠. ADR 여기에 ADR 여기에다가 이제 뭐 주소를 뭐 서울로 할까요? 서울 직장은 서울이고 네. 그 다음에 주소는 집 주소는 데이터 네. 그 다음에 홈이 되겠죠. 그럼 집 코드 집 코드는 4, 5, 6, 7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집 주소를 넣어야 되겠죠. 카피 점 그렇죠. ADR이 되죠. 여기에다가는 어디를 넣을까요? 홍천, 춘천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상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값을 넣었고요. 하위에 해당하는 부분, 오피스 쪽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홈에 관련된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분은 춘천에 사시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출력을. 뭐, 다 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카피해서 얼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됩니다. 아이디는 %D가 되죠. 재바꿈하고요. 데이터 아이디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되겠죠? 모두 마찬가지 퍼센트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S가 됩니다. 예. 그럼 서브 쪽에 직장 정보가 되겠죠? 이번에는. 네. 네. 직장 정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어, 직장의 주소가 되겠죠. 퍼센트 S가 되죠. S가 되고, 되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직장 주소가 아니고, 직장 정보가 아니고, 재택이 되겠죠. 네, 퍼센트. 이번에는 이제 자택의 주소가 되겠죠. 네. 음, 네,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나이는 아이디는 99고 나이 45에 홍길동이고 직장 정보는 직장은 1, 2, 3, 4. 네. 주소는 서울. 오타가 좀 있지만 서울. 그 다음에 자택은 현번호 457.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직장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구조체로 가지고 있고 자택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구조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택에 대한 구조 정보, 직장에 대한 구조체 정보를 각각으로 그룹핑해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변수 이름만 보고 집코드는 동일하지만 변수 앞에 하위 구조체의 이름을 보고 얘는 직장 주소이구나. 그리고 또 그 하위의 구조체를 보고 자택의 주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단계로 봐서는 2단계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변수명이 사용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욱더 깊이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여기 이제 뭐 코딩 직접 뭐 컴파일은 하진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과연 이게 보기가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까지 들어가면 벌써 다섯 단계만 들어갔어도 보기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하셔가지고 감안하셔가지고 코딩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럼 중첩 구조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이 다음으로 우리가 C에서는 특히 이제 비트 단위 연산들을 좀 많이 하는데 바이트와 비트 단위 연산을 많이 하는데 구조체가 비트 단위로 구조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구조체로 정의를 함으로써
같은 영역을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구조체와는 좀 다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구조체와 비슷한 형태를 띈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조체에 대하여 배워봤습니다. 네, 구조체와 같거나 또는 구조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인데요. 보통 지금까지 저희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뭐 정수형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다 바이트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변수 자체가 바이트로 선언을 메모리에 할당을 받기 때문에요. 근데 이 바이트 단위 데이터를 우리가 비트 단위로 하고자 할 때는 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트 값을 추출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비트 값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 선언을 하는 건데요. 구조체의 선언과 동일한 형태를 갖습니다. 구조체 스트럭트라는 것을 주고요. 그 다음 태그라는 걸 줍니다. 마찬가지로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변수형 선언을 합니다. 이 unsigned integer로 지금 선언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사용 가능한 건 정수형, 소수점을 갖지 않는 정수형 타입의 데이터들은 다 가능합니다. 캐릭터라든지 unsigned 캐릭터, short, 그 다음 unsigned short, integer, 내지는 unsigned integer, long도 마찬가지고요. unsigned long도 마찬가지. 이런 데이터 형태를 갖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unsigned integer로 선언하고요. 변수명 줍니다. 편의상 비트라는 변수를 줬습니다. 이 변수명은 꼭 비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에 꼴론을 줍니다. 꼴론 이후에 내가 사용할 비트의 개수를 줍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제가 하나 해서 총 8비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8비트를 선언한 이 하나의 구조가 바로 바이트가 되겠죠. 바이트, 1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이용하면 비트 하나하나를 이 변수 이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1비트만 선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비트, 내가 몇 비트를 쓰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3개를 쓰겠다 그러면 3비트, 3을 선언하면 됩니다. 뭐 2개를 쓰겠다 그러면 2를 선언하는 이런 형태들은 그 파일에 우리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파일들, 퍼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한 관리를 할 때 실제 그 파일의 오너라든지 아니면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딴 사람들이 이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그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그런 비트들이 있는데요. 이 비트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런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비트 데이터라는 태그 주고요. 바이트 데이터를 줍니다. 변수를 바이트 데이터를 주는 게 바이트 데이터의 첫 번째 비트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바이트 데이터 점 비트 1 이런 형태로 사용하면 그럼 다음으로 이 비트 단위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구조체의 형태 외에 또 구조체와 거의 형태는 유사하나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구조체와 거의 형태는 유사하게 코딩됩니다. 유사하게 코딩됩니다. 공용체라는 바로 공용입니다. 구조체와 거의 흡사하지만 용도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구조체의 경우는 그 요소들 하나하나의 변수들이 각각의 메모리를 별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용체는 그 사전적 의미처럼 구성 요소들이 모두 메모리를 공유를 합니다.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그 메모리를 공유하는 데 있어 안에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 최대 크기는 가장 큰 변수형이 됩니다. 가장 큰 변수형, 제일 큰 변수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조체하고는 좀 다르게 얘는 메모리를 좀 적게 사용하겠죠. 메모리를 공용으로 사용하니. 그 형태는 어떻게 쓰느냐. 구조체와 달리 유니온이라는 구조체를
이름을 주고요. 거기에 유니온 태그, 스트럭처에서 구조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태그명을 줍니다. 그리고 안에 구성 요소들을 주는데 내가 인티저 형태로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캐릭터 형태로 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변수를 선언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메모리 영역이 서로 다르지 않고 메모리 영역은 하나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유니온이라는 구조체처럼 선언하고요. 유니온 태그 주고 변수명 유니온이라고 줬습니다. 유니온 점 요소에 대한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구조체처럼. 유니온 점 num이라는 것을 주게 되고 거기에 헥사값으로 33이라는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실제 이걸 프린트를 해 보게 되면 여기에서 찍히는 거는 33에 해당하는 스페이스 값 51이 찍히게 되고요. 얘는 33에 해당하는 문자를 쓰게 됩니다. 그 문자는 바로 3입니다. 그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인티저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바이트 수는 4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가질 수 있는 바이트 수는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변수는 4바이트의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이 유니온이라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 ch라고 하는 캐릭터 타입의 변수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바이트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별도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메모리 하나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이 유니온의 장점이죠. 실제 그 앞에서 배운 것처럼 비트 단위 연산한 것처럼 메모리 단위의 어떠한 데이터를 자료를 쪼개거나 흩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2바이트 이상의 데이터 값을 집어넣는 경우에 앞에 2바이트와 뒤에 2바이트를 분리할 때 캐릭터로 선언을 해버리면 이 형태가 서로 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구조체에 대한 구조와 또 그 내용을 이해를 하였고요. 중첩 구조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사항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또 중첩 구조체를 활용한 예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